한 척이 들어갈 때마다 3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하면 거의 40억이 넘는 돈입니다. 세계 이제 무역이 꼬여가게 됩니다. 거의 생사를 잘라내는 듯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밀어붙여 볼 겁니다. 중국의 해운업을 향한 미국의 공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기든 불이익을 주는 거를 밀어붙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크션 랩의 대표 조의준이라고 합니다. 생크션 랩은요, 트럼프 리스크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인데요. 관세, 그다음에 제재, 수출 통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수출 통제와 제재 관련된 경우는 저희 DB와 그 국제 DB를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좀 어떻게 하면 안전한 무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까를 알려드리는 회사입니다. 이게 컨테이너 선이요. 지금 사실상 중국이 거의 생산량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 선박들이 있지만 컨테이너 선은 꽤 엄청 고부가가치 선박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선의 약 83%가 중국 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80%의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각 언론 기사마다 좀 다른데요. USTR 같은 경우는 한 척당 150만 달러, 또 로이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피트당으로 계산해 보면 한 척당 적어도 3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한 척이 들어갈 때마다 300만 달러를 예를 들어 낸다고 하면요, 지금 환율로 하면 거의 40억이 넘는 돈입니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물류비가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은 물류 행로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세계 이제 무역이 꼬여가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또 해운 물류 업계에 또 합종연합이 또 일어나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 연쇄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장담은 못하지만, 미국 싱크탱크들이 하는 걸 보면 국제적인 교역량 감소는 불가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 이론적으로는요, 미국은 최대한 52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500억 달러를 잡으면 한 70조 원 정도 되는 수입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물류 감소로 인해서 GDP 감소나 이런 걸 계산해 보면요, 훨씬 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떤 룰을 바꾸는 거고요. 그때는 룰이 아니라 그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 그 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완전히 룰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건 좀 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인위적으로 세계 물류의 룰을 바꾸는 건데요. 여기서 또 다른 좀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선 약 80%가 중국에서 만들거나 그 어떤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하면 세계 물류의 모든 정보가 중국이 가져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운영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전 세계 그 물동량의 한 50% 정도가 모인다고 하거든요. 미국은 그런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무엇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는지를 중국이 가운데서 정보를 가로채 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정보를 빅테크를 통해서 그 수문장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큰 금융기관, 그리고 세상을 달러로 지배하면서 그 안에서 정보를 또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세상을 컨트롤하는 게 미국인데, 그렇지만 패권국은 무조건 바다를 점령해야 패권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거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물류 정보를 중국이 쌓아가고 있으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이, 그러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과격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부과될지 안 부과될지는 봐야 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정명령도 이런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봐라라는 정도에서 일단은 서명을 해놨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할지 안 할지는 봐야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중국을 바다에서도 견제해야 된다. 이 모든 데이터가 중국에 가게 해서는 안 되고 중국의 배가 전 세계를 점령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게 미국의 명확한 의도입니다. 이거는 여러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패권 유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조치를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 때 좀 요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그렇던데요. 실제로요, 미국의 여야 의원 63명, 민주당 의원이 포함해서요, 이
이 의원들이 과거에 USTR에 서한을 보내서요. "중국의 해운 지배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라면서 USTR에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인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진짜로 강력한 걸 들고 온 거예요. 세계 질서가 그냥 뭐 무너져 내릴 만큼 강력한 걸 들고 오니까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미국의 의견이 안에서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중국의 해운업 지배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 자체적인 문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고요. 다만 그 미국 소매업 연맹 이런 이게 이권 단체나 인제 뭐 기업들의 조직에서는 이러면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힘들어진다."라고 반대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외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철강 업계나 이런 데서는 여기 또 크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인제 그런 반대의 목소리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그 이익 단체들의 목소리가 큰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 해운 업계의 바다 지배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는 미국의 여야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업을 잃고 무역망을 중국에 내주면 안보에도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조선업이 거의 없잖아요. 전 세계 조선업의 뭐 0.02%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조선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물류 데이터나 해운까지 넘겨지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안보에 치명적입니다. 미국은 태평양부터 전 세계 바다를 항공모함이 다니면서 패권을 유지하는 나라인데 거기에 일단 물류가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보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이 옳다 안 옳다를 떠나서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중에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들고 나온 거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세를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는 것처럼 이거를 시행해 보니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유예하거나 어떤 방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온건하든 과격하든 어떤 식이든 그 중국의 해운업을 향한 미국의 공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충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좀 고통스럽지만 지나면 건강한 경제가 될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문제 말할 때도 늘 그렇게 말을 해 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당장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거의 점령하고 있는 해운 물류 업계에, 그리고 컨테이너선을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떠나보내라고 하면 이게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생사를 잘라내는 듯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밀어붙여 볼 겁니다. 우리 상호 관세도 이번에 봤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가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 S&P 지수로 순간적이지만 20%까지 빠지고 이런 전 세계적인 혼란이니까 자신이 유연하다고 하면서 90일 유예를 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이든 중국 배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거를 밀어붙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요, 이미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자신들의 그 공격 방식을 이미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가 계속되니까 중국의 지금 외교 전략은요, 과거는 전략 외교라고 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갔는데요.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 기타 국가의 구도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최근에 한중일 그다음에 그 장관 회의가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때 공동 대처하자 이런 식으로 한마디 그냥 외교적 수사를 나온 거 가지고도 중국 언론이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선전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 중국의 하는 행동을 보면 과거처럼 위협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유럽을 때리면요. "유럽에 가서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랑 하자."라는 거고 하고요. "우리는 룰을 지키는 나라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최근 홍콩 같은 경우요. 홍콩이 중국의 관문 같은 곳이고 세계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곳인데요. 미국은 최근에 홍콩의 법무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을 제재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홍콩의 법과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홍콩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만큼 안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투자가 많이 몰려왔어요.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공산당이 가진 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공산당은 정하면 그대로 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각종 부작용이 있으면 고치고 거기에 따라 나가는데 중국은 일단 "야 와 우리가 이렇게 해 줄게."라고 일단
선언을 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지키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국과 기타 국가의 구도를 만들어서요. 미국에서 이탈하려는 뭐 동맹 혹은 뭐 동맹까지는 안 가겠죠. 어쨌든 그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나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제3 세계 국가들을 끌어들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콜롬비아 같은 경우나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과 가까워지고 중국과 배로 직항로도 개설하고요. 또 칠레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지금 최근 좌파 대통령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미국을 비판하도록 만들고 중국하고 또 가까워지는 발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외교적 성과를 조금씩 밟아 나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도 있는 게요.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거대한 경기 부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아마 이런 순간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찌 됐든 자신들이 카드를 꺼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 꺼내야 될 때 크게 꺼내지, 그 중간에 뭐 찔끔찔끔 부양을 하긴 했지만 아주 대대적인 부양으로 경기를 살리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중국이 좀 제대로 된 부양책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 1에서 2월에요. 중국의 소매 판매가 한 4% 정도 증가해서요. 작년보다 늘었어요. 중국이 지금 더 좋을 이유가 없잖아요. 중국이 그렇게 이렇게 하고요. 최근에는 소비 진작 특별 계획 같은 걸 발표해서 중국이 내수 부양에 어마어마하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서로 이제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그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중국이 거기에 응전을 하면 피해는 중국이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리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버텨낼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에서도 봤듯이 미국과 유럽이 온 힘을 다해 목을 조르고 제재를 했지만 지금 러시아 경기는 오히려 유럽보다도 좋다고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쟁 경기로 과대평가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제재를 시작할 때 처음 했을 때처럼 강력한 효과를 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큰 나라고, 물론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꽤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내려서 15%까지 내렸고, 대신 아세안이나 이런 쪽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이 완전히 이걸로 인해서 백기를 들 거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이고요. 중국이 버티긴 버틸 텐데 어느 정도 타격을 감내하면서 버티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미국의 모습은요, 약간 전략적 목표에 대한 절박함이 투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더 이상 전쟁을 싫어하는 나라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세계 경찰이 아니다. 세계 경찰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 남의 전쟁은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사실상 미국의 이제 컨센서스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패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세나 제재나 아까 말한 이제 이번에 말한 선박에 대한 뭐 입항료, 이런 카드까지 꺼내 들어야 미국이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 면에서도 밀리고 안보 면에서도 중국에 앞서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제 생각은요, 군살이 빠진 조금 더 새로운 형태의 패권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유럽에는 유럽의 방위비를 많이 맡겨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돈을 줄이고요. 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일본에게 방위비를 맡기면서 들어가는 돈을 줄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는요. 비용이 좀 들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더라도 미국 내의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이제 좀 안정적인 미국만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상황을 잘 극복해 가지고 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는 미국이 좀 많이 퍼주고 재정도 방만했습니다. 2024년만 해도 뭐 통계를 보니까 1조 8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봤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 적자를 줄이고 서로 이제 동맹들에게 부담을 떠밀고, 그러고 나면 자신들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난다면 오히려 이거는 미국이 좀 더 자신들의 패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사실은 좀 과도한 우려 같습니다. 그게 인제 뭐 지난달에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경제 장관 회의에서 "세 나라가 협력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 레토릭입니다. 그냥 그 레토릭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제 기자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인제 말을 했으니까 "그런 경우의 수도 생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한국과 일본이 중국 편을 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저기 미국 정치권에서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경시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제 그런 일방주의로 관세나 이런 거를 밀어붙일 때 우리도 좀 독자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겠죠. 너무 묻혀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시바 총리가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들고 갔잖아요. 그게 실제로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지만 그 이후에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못 받아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를 주면 "저건 왜 안 줘?" 라고 말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 술입니다. 예를 들자면 또 말하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방위비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한국의 장군들과 그 미국의 장군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택 미군 기지로 데려가서 "세계에서 가장 좋고 큰 기지고 이런 걸 한국이 지어 줬다."라고 하면서 거의 10 조에 달하는 돈을 들었는데 한국이 80%를 냈다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100%를 안 내고 80%를 냈냐고 물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처음에 너무 숙이고 들어가면 되치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좀 걱정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뭐 '중국과 한편이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도 그렇게 믿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그렇게 믿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중국 편에 서는 모습을 보이면 중국도 우리를 믿지 않는데 미국도 우리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만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관세를 어떻게 매겼는지에 대한 방식은 이미 뭐 공식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나와 있고 한국이 왜 25%가 됐는지를 보면 결국은 무역 적자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요, 제가 그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관세나 뭐 이런 것들은 동맹의 등급에 따라 나눠질 거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걸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희한하게, 당시에 추가 관세를 보면 그 상호 관세 때 중국이 34%일 때 EU가 20%고 일본이 24%고 우리가 25%였습니다. 이건 동맹의 등급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찌 됐든 그 공식에 따라 만들었다고 하지만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겼을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공식을 적용했을 겁니다. 사실 미국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동맹은 싸우고 뭐 아무리 그래도 EU고, 그다음에 가까운 동맹은 일본이고, 우리는 25%고 캐나다, 멕시코도 그러니까 24, 25% 사이에는 25% 수준을 받고, 그중에 USMCA에 들어가는 부품들만 기존처럼 무관세로 들어오는 걸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동맹의 등급에 따라서 관세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의 높은 관세, 베트남의 46% 정도 되는 관세가 부과된 거고, 동남아의 더 높은 관세들도 부과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앞으로 인제 한미 관계를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동맹을 너무 당연시하게 되면요, 그나마 있던 25%까지도 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맹을 등급을 올리면 뭐 일본 정도의, 그다음에 혹은 뭐 유럽 사이에 그 정도 되는 관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이 우리보다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어 이득을 보는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입니다. 사실상 FTA에 있어서 관세가 없죠. 거의 관세가 없는데 일본은 FTA를 맺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래서 미국에 대한 평관세가 한 3%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이 일본보다 낮아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는 그 계산 공식이 무역 적자 규모로 해서 단순하게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협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케네스 와인스타인이라고 일본 미국 대사를 했던 트럼프 1기 시절에 케네스 와인스타인이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썼던 글을 보면,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한테 물어봤는데 동맹의 등급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될
받고 하더라라는 글을 써서 일본이 최대 수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 관세는 유예됐지만 이제 각국이 협상해서 가잖아요. 그때 오히려 또 일본이 우리보다 더 나은 그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미 동맹은 당연한 게 아니고요. 지키고 갖고 가야 될 거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하고 할 때에 늘 쓰는 법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제재를 하고 행정명령을 하는 이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내가 특별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면요. 그렇게 해서 인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그 적용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대통령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선포를 하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그전에 조사가 있고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거를 써야 된다."라는 조사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그런 것도 약간 건너뛰는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저 나라에 대해서는 이런 제재를 하고 자산을 동결해야 되고 누구누구는 제재하도록 재무부와 뭐뭐뭐에 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의 그 방식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거를 관세에다 썼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니 우리가 관세를 올려 막아야지 우리 국가 안보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온갖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보면 사실은 이게 인제 미국 대통령들에게 인제 국가 안보 이슈가 있을 때 쓰도록 만든 건데 인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인제 정가의 보도가 된 겁니다. 모든 면에서 쓸 수 있게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단순한 안보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 무기로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일방주의적 접근이 있으면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과 싸울 수도 있고 뭐 사실 WTO에 우리가 뭐 제소하고 이런 건 효과는 없습니다. WTO가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화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트럼프 1기 시절 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자기들이 선임해야 될 사람들을 이사회에 선임도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이게 유명무실합니다. WTO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국제법적인 거나 어떤 국제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보통의 경우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손해를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 1기 때 철강하고 이런 데 관세를 부과했을 때 물론 굉장히 문제가 됐었지만 한국은 동맹이고 일찍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거기서 그 면제가 됐거든요. 철강 관세 같은 경우는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하면서 한국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이고 중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따르면 한 12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한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없는 새로운 공급망, 중국 없는 새로운 거대 시장이 미국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EU와 다른 나라로도 퍼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게 기분 나쁘다를 넘어서 물론 기분은 당연히 나쁘죠. 기분 나쁘다를 넘어서 잘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되는지 적응하는 과정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 적응이 잘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주의로 밀어붙이는 거는 전략적 오류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쓴 걸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 우리 동맹주의자들은 동맹이 파탄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파탄난 거 하나도 없다.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4 년이거든요, 길어봐야. 이 4년 후에 또 다른 대통령이 와서 똑같이 트럼프처럼 한다? 저는 사실 미국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대통령이고요. 그 이후의 대통령들은 과거 대통령과 좀 더 비슷한 사람들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트럼프가 일방주의적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점점 세계 무대에서 발을 좀 더 빼고 그다음에 동맹들한테 부담을 떠넘기는 그리고
사실 자신들이 지고 있던 짐을 동맹들과 나누는 이런 거는 더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트럼프 시절만을 가지고 이게 동맹이 파탄 났다거나 전략적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차피 나타날 현상이었는데 그걸 트럼프가 좀 더 일찍 가져왔다. 그리고 과격한 방식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빨리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룰을 만드는 국가가 아니라 룰에 적응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압박 국면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급격한 정책 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한국 외교관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한국의 좀 감정적인 모습이고 미국의 한마디 한마디에 지나치게 반응할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뭐 안보도 미국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고 경제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데요. 그런 게 오히려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협상하는 사람들은 차분히 협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내의 모든 이익 집단들이 상당히 서로 또 충돌하고 광화문에서 또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도요. 나라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또 휘말려서 반미로 간다든지 혹은 뭐 또 성조기 들고 나와서 하는 분들이랑 또 충돌한다든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좀 차분하게 바라봐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내 정치적 문제랑 연결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협상팀을 믿어 주고 바라봐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인제 국내 정치적으로 심판을 한다든지 표로 심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인제 최고의 그 어떤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그거를 광장으로 끌고 나와서 한국 이미 정말 우리가 뛰어난 점도 많지만 이 감정적인 문제가 가장 늘 문제가 되는데요. 감정을 쏟아내다 보면 국민들이 감정을 쏟아내다 보면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시대에는 국민들이 이 미국과의 문제나 미국과의 협상된 문제를 광장으로 가져 나오지 않고 차분히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협상단이 잘하고 우리가 좀 더 국익을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예. 트럼프 본인은 아마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건 상관없이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요. 특히 EU 같은 경우는요. 우리도 뭐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었습니다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에너지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 개로 해서 인제 체리 피킹을 해온 거잖아요. EU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억울합니다. 아무것도 받는 것 없이 안보에만 나토 국방비의 거의 80%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났는데 미국은 유럽보다도 뭐 무기나 이런 면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뭐 이게 통계에 따라 달라서 솔직히 저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럽 언론들이 쓰면 유럽이 더 많이 했다고 하고 미국의 또 다른 언론은 아니 미국이 더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도 지원하고 사실상 무기의 거의 대부분 무기 같은 경우는요. 거의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인데요. 거의 45% 50%가 미국산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무기를 판다라고 하지만요. 사실상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미국 아니면은 그만큼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미국 일방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밀어붙이는 거는요. 어느 정도 근거는 있습니다. 과격해서 그렇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렇지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거를 좀 바꿔줘야 좀 건전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좀 균열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다음 대통령이 또 동맹을 다독이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요. 조금 더 미국이 가진 짐들을 여러 국가들이 분산해서 메고 가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저는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새로운 질서 창출로 갈지 아니면 좀 더 혼란스러운 다크화 사회가 될지 세계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많은 요란스럽게 가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길에 어느 정도 가고 나면 중국과 미국의 공급망이 나뉘고 어떤 새로운 질서가 창출되는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일관적인 태도하고 국익 중심의 균형 잡힌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관적 태도라는 건요. 우리가 인제 좀 쪼금 있으면 대선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 제가 미국 워싱턴 특파원을 4 년을 했는데요. 트럼프 1기 시절에요. 그러니까 보면 미국의 관리들이 어떤 한국에 대해 가지는 의심이란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 좋은 동료이고 뭐 동맹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두말할 나위 없지만 정권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인제 이제 이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바뀌는 안에서 우리가 어느 편인지는 좀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쪽 편에 서 있어야, 그러니까 미국 편에 서 있어야 중국 없이 경쟁하는 게 되거든요. 우리가 중국이 필요한 건, 중국도 큰 시장이지만 외교적으로 필요한 건 북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척을 질 수가 없고 중국과 거리를 많이 둘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 모든 면을 봤을 때 우리는 한국의 정권과 상관없이 미국 쪽에 서 있을 때가 이익이 좀 더 크고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실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경제 수치만 튕겨봐도 그렇고요. 일단 우리가 시장을 봐도 그쪽이 더 크고,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이 배제된 새로운 미국의 시장에서 우리가 빨리 파이를 늘리는 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제 이런 미중 디커플링이 뭐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관세로 더 가속화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다음 정부가 출범한 다음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원칙과 그다음에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